스튜디오에 두 분 모시고 FOMC 해부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리뷰 방송 기다려 주십니다. 생중계부터 해서 그 뒤에 리뷰, 해부까지 저희 FOMC에 대해 정말 낱낱이 해부해 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디멘전 투자점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FOMC가 끝났네요. 네. 대선에 이어서 바로 이어졌던 빅 이벤트라서 약간 평소 FOMC 대비해서 조금 관심도가 떨어졌나 싶지만 그래도 FOMC는 FOMC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또 있었고요. 두 분이 오늘 FOMC 전반적으로 보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한 장면 한 분씩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장면이 제일 이번 FOMC에서는 키였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부터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박사님? 네. 서로 미루시는데. 저는 네. 참 기자분들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왜요? 트럼프가 너 자르면 나갈래? 이거? 그걸 대놓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네. 몇 명이 물어보잖아요. 물론 그만큼 중요한데 내년에 상당히 걱정되는 또 이유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또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내년 한 해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소위 이제 트럼프가 혹시 당선되면 일어날 걱정들, 원래 경제 보시는 분들은 늘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걱정 중에 가장 큰 게 이게 내년부터 중앙은행들의 독립성이 상당히 위협받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게 이미 트럼프가 후보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되면 노미네이트 되면서부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이 여러 번 나왔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단호하게 또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주 짧고 단답형으로. 그렇지만서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제 인상에 남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장면은 이 장면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박사님은요? 네, 저도 좀 그 장면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2026년 임기 때까지는 파월이 물러나지 않겠구나. 트럼프도 쉽게 자를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원래부터 하고 있었는데 조금 어제 좀 단호한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다라는 연준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대통령이 간섭할래야 할 수도 없고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조금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연준에 간섭을 못했습니다. 파월 의장과 연준이 이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지금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금 트럼프의 말에 우리가 좀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어제도 가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FOMC는 25bp 인하 가능성을 거의 다 100% 가깝게 거의 98% 이 정도 수준으로 육박하는 확률로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회견, 더군다나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바로 직후에 있는 FOMC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관련된 질문들 어떻게 나오고 답변할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한 장면은 두 분 다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했던 그 장면이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자, 25bp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12대 0 만장일치 결정이고요. 저희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해주시는 이제 전문가님들 22분께 관련된 전문가 22분께 또 관련된 폴을 미리 저희가 응답을 받고 있는데 역시 22분 전원 일치로 25bp 인하를 이번에 예상해 주셨기 때문에 연준 위원 12분 22분 하면은 34분 만장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bp 인하 쪽이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25bp 인하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한 장면을 꼽아주셨으니까 전반적인 평가 들어볼까요? 박사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문구에서 인플레이션 2%를 달성 확신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삭제된 게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연준 위원들이 조금 의식한 게 아닌가. 아무튼 내년도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용 시장은 완화되고 있고 그래서 팬데믹 이전보다 덜 타이트해졌다라는 이제 그 약간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실질적으로도 수치상으로도 지금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고용 시장이 이제 고용 시장 지표를 기준을 뭘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가령 ECI라든지 노동 비용 지수라든지 전체적인 뭐 장기 고용 그 완화 추세를 이제 종합적으로 점검했을 때 파월 의장의 연준의 시각에 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노동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그러면 이제 노동 시장의 둔화 또 서비스 물가의 안정,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있는 것, 뭐 그렇다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아주 뭐 급하게 지금 불안해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약간 미묘한,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는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9월까지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고용이 완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2%를 접근하는 문구는 또 성명서에서 삭제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두 가지를 좀 종합해 보면 살짝 인플레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다수가 내년도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뭐 해석을 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뭐 패드워치 시장이라든지 또 월가의 여론이 금리의 동결이라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이제 그 스몰스몰 나올 것 같아요. 당장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률이 떨어졌듯이 들어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조금 인플레이션에 약간 자극이 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막 동결할 거다라고 이제 조금 다들 이제 분주하게 코멘트를 할 것 같고요. 내년도도 물론 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1월 21일 날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경제 정책이 트럼프노믹스가 이제 속속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게 뭐 에너지 가격 인하를 제외하고는 다 인플레이션에 자극하는 물가를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이 트럼프노믹스 2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동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 금리 인하도 4번이 아니라 저는 한 3번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트럼프 2기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이 금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쪽으로 좀.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보면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작년 말에 PC가 상당히 좀 잘 나와서 올해 말도 그 대비하면 조금 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연준에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PC가 뭐 9월 수치지만 뭐 반올림해서 0.3이라서 뭐 사실은 0.25거든요. 그래서 그 전월 8월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연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물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재점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고 있는 그러한 힌트를 이번 FOMC에서 보였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시 뭐 무조건 재점화되고 금리를 뭐 동결 내지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상해야 될 정도로 지금 급박한 무슨 경제 지표의 변화가 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말씀은 사실 이 FOMC 쭉 보면서 어느 순간 물가에서 물가 어느 정도 잡히니까 고용 쪽으로 넘어왔었잖아요. 관심사가. 근데 이번 FOMC에서는 다시 맞습니다. 물가 쪽으로. 요게 이번에 또 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뭐 앞에서 워낙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갖고, 그러니까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왔던 데이터들 또는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한 그러한 설문조사들 이런 걸 봤을 때 다들 걱정했던 것이 결국은 두 대통령 후보 중에 누가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다시 재상승시킬 거냐라는 질문에 거의 뭐 학자들 중에 70% 이상이 다 트럼프가 되면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많이 해왔고, 연준 전문가들 당연히 연준의 의원들도 그런 경제학자들 중에 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현재 상황은 FOMC의 위원들이 잘 정책을 써서 잘 잡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이
자신들의 두 손을 묶는 건가? 그러니까 양쪽이 다 돼서 한쪽으로 우리는 계속 갈 거야. 결국 금리 인하 방향으로 계속 갈 거야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멈추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살짝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계획상에는 내년에 인상은 없지만 그걸 배제하진 않는다라는 코멘트가 또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양쪽의 그러한 옵션을 여전히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어제 기자분들이 싸움을 붙이려고 애를 많이 썼죠. 어떤 싸움이요? 새로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에 대한 질문이 계속 많았는데 아무래도, 네. 단호하게 그것도 많이 거절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보기엔 대답을 했더라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현재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자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정부가 너무 소위 이제 파퓰리즘으로 가고 너무 과하게 부채를 쓰려고 하면 과거의 FOMC 의장들은 그것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들을 과거에도 몇 분이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이전과 유사한 그런 것을 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부채 수준을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도 높잖아요. 지금 연방 부채가 지금 GDP의 120%고 이것이 계속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의 정책이 그대로 다 발현되면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경로를 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수준은 그래도 우리가 감내할 만하지만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면 미국이 못 버틴다라는 얘기를 분명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도에 파월 입장에서는 2년간 단호하게 나의 남은 임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일정 부분은 좀 싸워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은 좀 안도하는 랠리가 조금 더 나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만큼 사실은 시장은 트럼프가 돼서 법인세도 낮추고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역으로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높아진 미국의 부채 수준이 급등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까 봐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한테는 안전수단이 FOMC가 되겠구나라는 좀 안도감이 일정 부분 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크게 변화된 사항이라든지 뭐 예상 밖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없었습니다만 미묘하게 이제 다음 12월이라든가 내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남긴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 좀 더 이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뉘앙스가 그 전 FOMC보다 좀 커졌다고도 볼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가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가 비제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변수로서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인상을 좀 준 FOMC인데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5%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답변은요. 1년 전보다 국채 금리가 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건 맞는데 지속되면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하겠지만 지켜보고 있다. 근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지금 국채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연준 의원이 이제 내년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2017년 초를 좀 되짚어 보면 사실은 뭐 물가가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업 물가 또 근원 물가 이런 것들이 특히 낮았습니다. 서비스업 물가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도 낮았고 또 노동 비용도 낮았기 때문에 2017년보다 지금 상황은 뭐 한 2%포인트 이상 서비스 물가가 지금 높은 상태고요. 근원 물가도 한 1.5%포인트 지금 높은 상태. 그러니까 당장 내년 시작을 하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막을 열면 이러한 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듯이 지금 국가 부채 비율도 한 123% GDP 대비 지금 상황인데 지금 뭐 8년 전만 해도 10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포인트가 2년 만에 지금 증가한 거고 재정 적자도 미국이 GDP 대비 뭐 지금은 마이너스 한 6.4 정도잖아요. 트럼프 1기 때는 3%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조금 이렇게 불안불안한 물가 측면에서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트럼프 정책의 지금 정강 공약은 공화당의 공약은 죄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주는 그러한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러한 것을 지금 예고된 거죠. 그러니까 전운이 감도는 거죠. 사실 연준 위원들이 다 아는데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 이게 고삐 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도 10년물이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5%로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 주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이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약간 다른 요인보다는 경기가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견조해서 이거 같다. 근데 내년도도 네. 경기가 어떨 거냐라는 거죠. 경기도 내년도에 지금 뭐 규제 완화라든지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장 경기를 부양하는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미국 GDP 성장률이 제가 볼 때는 2% 이상에서 찍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정책이 지금 뭐 쉬지 않고 나온다. 그러니까 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러면 연준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고 지켜보고 네. 이거는 경제 지표가 지금 견조하게 나오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은 했지만 박사님 그 내부에 깔려 있는 네. 어떤 전운의 분위기를 읽으셨군요. 네, 일단 긴장하자. 튈 수 있다. 물가 측면에서 뭐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읽으셨던 것 같은데 국채에 대한 질문, 10년물 금리에 대한 질문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또 어제 이제 그 질문에 아마 그 팔로우 퀘스천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제 다 안타깝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금 그 소위 이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걱정이 내년도에 대한 걱정이 다 뒤섞이면서 사실은 기간 프리미엄이 연준에서 계산하는 모델이 한 것은 지금 다시 오래간만에 플러스로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경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거 빚 못 갚으면 우리한테 저기 보험료 더 내야 돼.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시장에서 일부는 같이 시작을 한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해야 기간이 돼요. 길어지면. 예, 네. 10년물에 대해서 더 많이 줘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되고 지금 좀 가파라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은 분명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은 분명 시작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여기에 이제 변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트럼프는 지금 이제 연임이 안 되잖아요. 이번 4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사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빨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공화당의 지금 미치 코넬인가요? 그분 그 소위 공화당 상원 대표 이번에 이제 그 대표에서 물러나시지만 본인이 오히려 이제 소위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독주하는 걸 좀 오히려 자기는 막는 게 남은 기간의 역할일 거다 같은 견제. 뭐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보면 트럼프 새로운 내각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름들 몇 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 보면 엄청 세게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초기에 막 이미 네. 한번 해봐서 이번에 그때 되게 느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빨리 하려고 애를 쓸 텐데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이제 걱정을 할 정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그나마 이제 브레이크가 걸 수 있는 거는 하원입니다. 하원이 지금은 아직은 지금 상황 자체가 보니까 이거 되게 느려요. 이게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화당이 210, 지금 민주당이 198. 이게 과반 넘는 게 218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 몇 석 정도 남은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쪽이 캘리포니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쪽은 좀 민주당 텃밭이라 아직은 확정이 누가 될지는 조금 낮은 확률이지만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나마 트럼프의 폭주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이제 하원에 누가 이제 메이저리티를 네. 가져가느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모든 상황이 시장에서의 그런 그 가격이 반영하는 거는 내년도에 트럼프의 그 상원과 하원 모두를 공화당이 가져가면 그럼 정말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갈 거고 그거는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봤던 속도보다 엄청 빠른 속도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내년도에 대해서 연준의 걱정이
그런 우려하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각종 걱정들이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열과 그거에 따른 금리 급등 그 가능성은 충분히 같이 열려 있는 상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 1월 되면 또 다른 정부 소위 우리 맨날 본 정부 부채 한도 네네. 이게 지금 12월 말이면 거의 다 목이 차거든요.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게. 그럼 1월 달에 또 다시 이제 협상이 됩니다. 근데 하원을 누가 가지고 하느냐가 또 가지고 또 싸움이 또 한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다 끝난 거라고 좀 마음 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내년 1일까지 하원이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또 다른 또 그러한 변동수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굿모닝 인포맥스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관련된 전문가님들 22분께 폴을 진행한다. 조사를 사전에 좀 의견을 여쭤본다 말씀드렸었는데 10년물 국채에 대해서도 여쭤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답변이 물론 높은 수준인데 약간 그 숫자에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박사님은 4.3%에서 4.7% 밴드를 제시를 해주셨었고 대표님은 5% 재돌파 가능성도 있다. 보셨는데 뭐 어떤 숫자든 다 높은 수준이긴 한데 5% 재돌파 가능성도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상하원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모든 걸 다 땡겨서 할 거거든요. 아마 첫 해년도에 모든 걸 다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관세도 바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지금 비리 그 법인세 인하했던 것이 내년 말에 이제 만기가 되는데 그때 이게 10년짜리였으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땡겨서 트라이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하원을 다 갖고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라인이 생각보다 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보다 시장이 걱정이 생각보다 빨리 될 수는 분명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분명 소위 그 재정 한도도 엄청 더 높게 늘리고 부채의 규모 자체도 엄청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분명 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또다시 5%를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전 그러니까 넘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채권 금리 관련돼서는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이 물론 있습니다만 한 의견으로 이제 프리건들락 이 채권왕의 의견도 인용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레드 스왑이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 더 오를 수 있다.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한 상황인데요. 박사님 그래도 4.3 하단은 좀 유지할 것이다. 여전히 이렇게 좀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네. 우리 송 대표님 의견에 좀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연말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네, 네. 당장 뭐 올해까지는 뭐 4.3%를 넘으면 아무래도 이제 사자 세력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제 4.5%를 그렇게 훌쩍 넘는 뭐 조금 양보해도 한 4.7%가 조금 한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내년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저는 송 대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5% 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조금 불보듯 뻔하다. 뭐 이렇게 조금 약간 교만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불보듯 뻔할 정도로 좀 당연한 얘기입니까? 이론적으로 네. 뭐 지금 뭐 장기 금리에 이제 좀 그 공정 가격이 공정 금리가 단기 금리의 이제 추세. 그러니까 단기 금리의 추세는 중립 금리 지금 연준이 제시하는 2.9%. 그리고 이제 뭐 기대 인플레이션. 근데 내년도에도 경기가 좋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단기 금리의 추세, 뭐 2년물 이하의 추세는 적어도 한 3.5% 정도 이상에서 찍힐 거거든요. 플러스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제 기간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은 지금 국채 발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올해 선거를 치르느라고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단기채를 중심으로 발행을 했고 장기채를 좀 밀어놨거든요. 내년도에는 이제 장기채 발행 비용이 정상화될 거고 발행 물량이 정상화될 거고 또 올해는 바이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듯이 시장에서 국채를 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없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텀 프리미엄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텀 프리미엄은 사실은 그 이제까지는 금리를 낮추는데 기여했습니다. 주구장창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팬데믹 직전까지 계속 금리를 끌어내리는 데 기여를 했는데
말씀 주셨듯이 돌아섰거든요, 이미. 그래서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생각에는 6%, 7%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좀 격하게 보는 네.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 네. 6%, 7%까지도 내년으로 본다면 네.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증시에는 하락 쪽으로 압박 요인 아닙니까, 박사님? 네, 결국에는 뭐 경제 지표라는 게 조금 묘한 게 환율 시장도 그렇지만 약간 자정 기능, 그러니까 경기가 좀 나댈 때 그거를 조금 차분하게 잡아주는 제동정. 그러니까 만약에 폭주를 하면 이게 그냥 사고를 치잖아요. 교통 사고가 난다는 너무 거죠. 과열되면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약간 굉장히 정교한 저는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수익률이 정상화됨으로써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경기가 조금 수그러들게 조금 차분해지도록 만드는 게 시장 금리의 역할이다. 이게 이제 내년도에 작동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기 발등 자기 찍는 거죠.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유동성을 풀었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던 이제 그런 결과를 트럼프가 사실은 집권 후반기에 떠안아야 되는 그러면서 저는 트럼프노믹스의 2기 경제 성적표가 후반에는 그렇게 썩 그닥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나중에 2028년 이후에 정권 교체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트럼프가 자신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결국에는 발등을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이제 좀 드러나는 경제 지표가 국채금리의 장기금리 동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환영합니다. 네. 주식시장에는 부담이지만요. 조금 더 이제 날것의 표현으로 나댄다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이제 그런 자정작용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주셨는데 일단 대선을 지나고 그리고 FOMC까지 지난 요 증시 환경은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입니다만 미증시는 환호 쪽입니다. 특히나 빅테크 중심으로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말씀 들으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상승 쪽 5%, 뭐 6%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에는 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 한 3개월, 6개월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주식시장은 이걸 무시하고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도 뭐 채권과 똑같이 가격을 계산할 때는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현재의 뭔가 소위 기회비용인 금리로 할인을 내서 평가화해야 되는데 그 할인을 하는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대 심리죠. 정확히는 투자 심리 자체로 그러니까 뭔가 호재만 나오면 다 받아다 줄게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은 지금 계속 화랑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가다 보면 분명 그게 이제 목에 턱턱 걸릴 수가 있는데 빅테크 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빅테크 안에서 테슬라죠. 테슬라 주가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는데 그건 사실은 그게 그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뭔가 그러니까 트럼프 내각에 진입을 하면서 뭔가 얻어낼 게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본 포인트는 이번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미국의 M7 빅테크 M7의 내년도 이익 예상 증가율이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것 일단 포인트 하나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내년도가 이렇게 되면 엄청 더 사실은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번 3분기 실적 지나가면서 캐펙스, 설비 투자, AI 때문에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벌어들이는 게 좀 약해지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기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뭔가 약간의 이제 보이지 않는 경고음 같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업종 중에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장단기차가 역전이 정상화되면서 그거는 이제 은행들 장사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빌려주다 보니까 금차가 정상화되는 거는 은행주 주가에는 당연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지방은행 주가가 사실은 더 좋잖아요. 지금 상당히 그런 것들은 펀더멘탈을 좀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 업종 내에서도 보면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 기대감으로만 가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그거를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월에 FOMC는 25bp 인하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제 12월로 올해 마지막 FOMC로 시선을 좀 옮겨가게 되는데 12월 19일 발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조금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도 잠깐씩들 언급은 좀 해주셨었는데 12월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어떤 가능성까지 좀 열어두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금리 인하할 것 같은데요. 25bp. 네, 자주 네. 틀리지만. 아이고, 네, 그래서 그래서 거의 맞추셨어요. 25bp를 인하하지 않을까. 네. 이제 오늘 파월 의장의 코멘트 중에 조금 힌트를 얻는다면 지금 뭐 지난번에도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뭐 여러 차례 좀 파월 의장이 9월 FOMC에서 썼는데 오늘도 뭐 지금 조금 그 여러 가지 그 파월의 멘트를 종합해 봤을 때는 아직도 재조정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와 기준금리의 격차를 조정하는. 그래서 덜 제약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물가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준의 듀얼 의무는 양대 책무는 이제 고용과 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고용은 덜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괴리가 비정상적인 물가와 기준금리의 비정상적인 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 연준 위원들이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뭐 25bp 인하는 이번처럼 만장일치는 아니겠지만 조금 다수의 의원들이 금리 인하하는 쪽에 조금 정당성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본격적인 본게임, 그러니까 들어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혹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나눈 내년도 트럼프 일기 출범 1년 차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동결하든지 아니면 뭐 스킵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인상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내년으로 공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5bp 올해까지는 한 번 더 추가로 할 것 같고 내년도 예상이나 경로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다 열어놓겠죠. 네. 모든 가능성을. 왜냐하면 뭐 지금 송 대표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일기의 모든 정책이 집중되면서 타임라인을 앞당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밀도 있게 올라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한꺼번에 집행될 경우에는 모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단기간에 조금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연준이 통화 정책 중심을 조금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께서 감지하신 그 전운의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금리를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좀 약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미 뭐 지금 어제 FOMC 끝나고 내년도 금리 인하의 경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 변화가 있었습니다. 월가의 반응이.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일기를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내린다가 3번으로, 6번 내린다가 뭐 4번으로 이렇게 지금 그 인하 횟수가 줄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기준금리를 뭐 그 직전에는 가장 낮은 하우스가 뭐 2%대 후반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3.25%에서 뭐 3.75, 그 정도 사이에서 지금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50bp 이상 지금 올라온 거죠.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내년 한 3월 정도, 한 5월 정도에는 동결할 수도 있겠구나, 연내.
이렇게까지 뭐 발표하는 하우스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조금 급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상대로 하지만 내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인하 가능성이 약간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미 또 그렇게 좀 움직여지고 있고요. 대표님 의견 듣고 싶네요. 예, 아마 질문이 어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도표 한 달 전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답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말은 했지만 SAP에 대한 변화는 예. 또 중간이니까. 예,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이렇지만 가오상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갑자기 바꾸기가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내 사실은 남은 게 2번 남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한 거고 12월에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미 3개월짜리도 못 맞추면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라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도 25bp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 아마 그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네, 대해서 네. 제가 하원까지 가져가면 저는 2번 이하가 될 수도 있겠다.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장은 점도표상은 4번이고 시장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2번 이하도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답을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내년도에 아까 저기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네. 그러한 그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더 커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인상보다는 멈추는 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인상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래서 그 점에서 적어서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는 카드는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게 이번에는 급하면은 뭐 달달이도 붙어서도 금리 인상도 하고 인하도 하고 했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쿼터리 베이스로 그러니까 이제 분기 단위로 아마 금리 인하를 하든지 멈추든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적지에 가까우면은 뭐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에는 속도를 줄인다 뭐 네, 이런 네.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연준 입장에서 지금부터는 좀 속도를 줄여서 이제 정책을 바꾸는 속도를 줄여서 좀 천천히 보겠다라는 이미 그 시그널을 계속 오늘 많이 줬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실은 이런 표지만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는 게 이런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해볼까요? 앞서서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오늘 FOMC의 한 장면을 꼽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었는데 두 분 모두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던 이 파월 의장 그 질문과 대답 장면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번 FOMC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치와 관련된 입장, 질문 뭐 이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은데 정치 관련된 대답은 최대한 피해갔어요. 피해가는데 이제 사임과 관련돼서는 단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2026년 5월까지죠. 이제 임기인데 이렇게 갈 경우에 2025년, 이제 2026년 이렇게 지나면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금리 인하를 좀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낮은 금리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잡음, 마찰 이런 것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이 주목을 할까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처음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할 것 같습니다. 뭘요? 뭘 금리 해요? 인하에 대해서. 인하에 대해서. 인하에 대해서. 네. 트럼프 지난 일기 뭐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일기에 보면 주가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시다. 주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식시장.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시장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주가가 떨어지면 아마 연준을 뭐 계속 약간의 뭐 압박이나. 일기 때 뭐 계속 연준에 대해서 혹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트윗을 엄청나게 날렸더라고요. 수십 개 아마 뭐 한 100개 정도 날렸을 걸로 근데 워낙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일상화됐죠. 금리 인하해라라는 것은. 근데 지금 초기에는 조금 뭐 좀 그 권위를 좀 지킬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주식 시장도 뭐 제 생각에는 트럼프 출범 뭐 초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이렇게 계속 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느끼고 시장이 그리고 이제 금리가 계속 치솟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내겠지만 가령 뭐
5%에 육박한다든지 이러면서는 이제 주식시장이 버틸 수가 없거든요. 현재 밸류에이션에서는. 국채금리가 네, 5% 육박하거나 5%에 그러면 네. 근접하면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리라고 밸류에이션을 자체적으로 높일 수는 없으니까 금리를 낮춤으로써 금리 대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안정되게끔 하는 백악관의 압력이 계속 있을 거고 하지만 뭐 연준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겠죠. 물가가 이제 조금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뭐 정치적인 뭐 혹은 뭐 백악관과 연준 사이에 갈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내년 뭐 후반기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달려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궁금해지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트럼프가 기억하시겠지만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장시간 하고 그것이 7월 총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내용을 그때 되돌이켜 보시면 트럼프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보면 저금리, 저세율, 그 다음에 약달러, 그 다음에 고관세. 관세 좋아하죠. 예, 요 네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민 추방 뭐 이것도 있네요. 요 한 5가지 네. 단어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 자체가 현재 연준의 정책을 가져가는 데는 모두가 부담입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지만 싸움은 붙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차이는 트럼프가 막 떠들고 연준은 가만히 있고 이제 그리고 자기 묵묵히 할 일 하고 이 방향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노이즈가 상당히 클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일단은 들리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때 초기보다는 지금 모든 분야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초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좀 되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2%대 제 기억에 그때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4% 중반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발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엔 그때는 물가도 되게 낮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경기도 막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말씀 주셨는데 이미 좋아진 상황에서 왜냐하면 트럼프 때를 계산해 보면 4년간 연평균 16%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바이든 때 이미 또 16% 올랐어요. 그럼 둘이 합치면 8년 내내 연평균 16% 올랐거든요. 또 다른 4년간 또 16%씩 오를 거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적어도 중간에 변동수는 한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놓고 보면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기대는 크나 이미 올라와 있는 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러한 다툼, 뭐 그런 불협화음 뭐 이런 것들이 내년 중에는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한국은행의 결정, 당연히 미국 대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연준의 결정 뒤이어서 어떤 금리 경로를 좀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총재가 했었기 때문에 바로 최근 얘기죠. 국정감사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말에 결정될 또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동결. 네. 뭐 이렇게 좀 한 텀 건너뛰면서 인하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금리 인하는 뭐 내년으로 공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급하게 계속 내리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물가는 많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 뭐 하느니 걱정하는 금융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표는 잡혀 있지만. 조금 경기를 지켜보고 또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조금 지켜보면서 세계 경제 동향을 보면서 내년도에 이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내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펼치면 이게 뭐 미국 경제는 좋지만 우리나라 경제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뭐 관세 인상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그게 단행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상컨대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이 미국 경제는 좋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상하원을 이제
레드 수입한다라고 하면 더 이제 추진력 있게 트럼프노믹스가 이제 집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미국 경기와 다른 나라의 경기의 온도 차를 또 차별화를 더 이렇게 깊게 만드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입장에서도 금리는 내리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이제 정책을 조금 지켜보면서 내년도에 신중한 모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최근에 주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어제도 출발 자체를 1,400원 위에서 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400원이 뭐 기준이 이제는 돼서 그 위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는 건지에 대한 걱정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금리 차이도 이제 좀 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근데 지금 1.5% 포인트로 지금 한미 금리 기준 금리 차이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최근에 또 아시아 지역에 혹은 이머징 전체 지역에 지금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세도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환율 시장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결정을 돕는 측면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이제 환율 시장에서 환율뿐만 아니라 조금 약간 살짝 그 선거 막바지에 해리스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조금 완화됐던 정말 막판에. 네네. 막판에 완화됐던 것이 트럼프가 의외로 빨리 싱겁게 압승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다시 쇼 커버링이 들어오듯이 이렇게 되짚어서 사듯이 이렇게 그 달러도 초강세를 일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 대해서 중앙은행들은 좀 보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조금 추세를 좀 지켜볼 수 있겠다. 만약에 환율이 생각과는 다르게 계속 1,400원 위에서 논다면 12월 우리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한국은행 금통위의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동결. 동결만 쓰였고 그때 아마 저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 못 내렸으면 못 내렸을 거다. 저번 지난 그때 금통위 때. 50bp 연준이 비컷하고 아마 바로 따라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좀 환율을 조금 더 이렇게 주시를 하면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금리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장금리의 격차가 환율엔 좀 더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는 조금 이제 밤사이에 좀 좁혀졌을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벌어졌던 수준이 지금 1.3% 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130bp 역전이 더 심화됐었거든요. 최근에 이러면서 지금 1,400원을 단기적으로 지금 어젯밤에 뚫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것이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은 없고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시장 금리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율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정말로 미국 금리가 시장 금리가 계속 그렇게 올라간다면 우리 시장 금리가 마냥 우리가 저금리로 갈 수가 있겠느냐. 에 대한 걱정이 저는 분명히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어느 한쪽을 막으면 환율이 올라가든 약세가 되든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든 둘 중에 하나가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뭔가를 공격적으로 정책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깝깝한 상황. 이게 벌써 한 2년 넘었는데 여전히 그것도 지금은 이게 트럼프로 바뀐다고 해서 뭔가 딱히 뭔가 새로워지는 상황은 아닌 게 좀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우리 금통위가 11월 28일이고요. 이제 내년 첫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가 1월 16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2달 정도가 이제 있어요. 요 사이에 뭐 미국 이제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더 많이 나올 거고, 한 번은 12월에 FOMC는 또 남아 있고요.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지켜봐야 될까요,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요. 저는 그 시장 금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금리. 그리고 또 시장 금리에 따른 금융 컨디션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 조금 몰입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에도 신용카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또 모기지 대출도 또 제융자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한 상태.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아직 하이힐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투자 부적격 등급은 안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을 좀 확대해서 보면 신용 등급이 이 신평사에서 하락시키는 그런 기업들의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컨디션이 시장 금리에 지금 연동돼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물 밑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다 몰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500개 기업은 사실은 금융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기업들이라고 봐도 되지만 미국 기업들이 500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경제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이미 주가는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통화 정책도 그때 만약에 무슨 정책을 하면 실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가들은 이제 금융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중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그렇고 또 한국은 더 하죠. 그렇죠.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자영업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의 변수는 이런 시장 금리의 상승에 따른 금융 컨디션의 악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 요 정도나 폭 그리고 금융 컨디션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가장 좀 주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변수 뭘로 보세요? 뭐 미국의 그래서 연말 소비 수준이 얼마나 나올 건지 뭐 이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미국 소비 때문에 미국 주가가 저렇게 잘 갔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까지 잘 숫자가 나올 거냐. 그게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거는 연준이 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줄지 않겠냐. 두 개의 전쟁을 다 끝낸다고 했으니까 뭐 24시간 만에 끝낸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나마 그게 트럼프와 파월이 뭐랄까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분야인데 그게 연내에 뭔가 가시적인 혹시 뉴스가 나오면 그나마 시장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선 결정되고 나서 미국에서는 특히나 또 연말 소비 시즌 이걸 앞두고 증시에 대한 기대감의 이유라고 든다면 대표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 이유로 좀 많이 꼽고 있는데 그 소비의 강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변수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FOMC에 대해서 정말 분석해보는 시간 두 분과 거의 한 50분 저희 얘기했나요? 네, 정말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디메이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